공모주 투자의 A부터 Z까지. A부터 Z가 A2G잖아요. 아토즈 이런 현대차의 옛날에 차명도 있었는데요. 자, 그러면 실제로 공모주 투자할 때 어떤 기업을 고르고 어떤 기업을 또 주목해야 될 것인가를 바라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과 말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모주 투자하기 전에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. 이 파트에서. 네. 네. 우리가 이제 공모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승인을 받게 되면은 네. 이제 투자 설명서랑 증권 신고서 자료를 다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. 예, 다트. 맞습니다. 네네.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데요.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 투자 설명서라는 것은 이 투자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고 좀 참고를 해라 라는 내용인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좀 봐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. 먼저 이 업황에 대한 분석과 산업 분석을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기업이 현재 시점에 봤었을 때 업황이 현재 호황인가 또는 불황인가 라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그다음에 산업이 과거에 3년간 그 성장률이 어땠고 앞으로 3년간은 어떻게 될 건지, 그러니까 이건 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, 리서치가.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경쟁 강도,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 말고 다른 회사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용이한 사업인지, 경쟁 강도가 이 높게 되면은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교섭력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바게인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, 내가 교섭력을 통해서 협상력이 우위에 있으면 가격을 높일 수 있거든요. 대표적인 게 독점 기업들이겠죠. 네. 그 독점인지의 여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산업의 사이클이 어디 있냐. 그러니까 이 산업 사이클을 살펴봤을 때는 도입기, 성장기, 성숙기, 쇠퇴기가 있습니다. 지금 2차 전지 사이클이 바로 성장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성숙기 사이클이거든요. 그렇게 봤었을 때 성장기 사이클이 가장 이익률과 성장률이 높은 단계입니다. 그래서 어느 사이클에 있으면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라는 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되는데, 매출 비중이 한 곳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 회사가 그 윗단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나면 매출이 확 꺾이거든요. 그래서 매출 다변화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, 그리고 각 사업부마다 마진이 어떤지, 사업부는 마진이 높은 게 있고 마진이 낮은 사업이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마진별 사업 구조를 보고, 그 다음에 사업부면 영업 환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밸류 체인이 단순하게 생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에서 또 유통까지 할 수 있고, 이 다양한 곳에서 이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밸류 체인에 대한 여부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스타트업들이나 이 비상장 기업 투자를 할 때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보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비즈니스 캔버스라고 하잖아요. 그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. 그 다음에 경쟁 상황이나 시장 점유율인데, 사업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쟁 강도나 경쟁이 어떤지 대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.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 1조 시장인데 내가 현재 시장 점유율이 90% 이상이다. 근데 굉장히 높죠. 근데 시장이 크면 클수록 경쟁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요. 후발주자 기업들이. 그렇게 되면서 내 파이는 이익은 줄어들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막 이제 생태계가 막 도입이 되면은 경쟁이 좀 약하고, 산업이 어느 정도의 성숙이 되면은 경쟁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계에 있을 때 진입장벽 연부를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비슷한 기업, 이 상장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. 상장할 때. 그럼 최근에 유사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이 왜 나타나는지랑 주가가 왜 많이 빠졌고,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 분위기가, 이 기업에 대한, 상대 기업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최근 실적이라든지 이 환경에 대한 것들을 유사기업 체크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회사의 이 지분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. 예. 지분 구조가 만약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으면은 적대적 M&A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과,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관련된 거 되게 중요하죠. 그래서 내부 통제 시스템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대표에 대한 오너십과 그 대표에 대한 평판도 중요합니다.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자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옳은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, 이 대표의 경영자의 마인드가 어떤지,
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고, 그리고 5% 이상 주요 주주가 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주주가 조금 다른 기업에서 5%의 주주가 들어왔을 때는 이 회사에 뭔가 전략적 제휴 파트너가 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사업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주로 참여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5% 이상 주요 주주가 어떤 회사가 들어왔는지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된 부분과 소각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체크를 하고, 그 다음에 과거에 이 상장 전에 시비나 또는 전환사채라고 하죠. 또는 RCPS 상환전환 우선주 네. 반응이 있었는지 체크를 하면은 그 물량이 상장 이후에 풀리는 물량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버행 이슈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회사가 어쨌든, 그리고 또 CB 입장에서는 풋옵션이라고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했는데, 만약에 기존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었을 때 그 회사는 그 금액을 다시 투자자한테 줘야 되거든요. 그럼 회사 재무적으로 좋지 않겠죠.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, 그다음 배당 및 주주 정책인데, 배당을 준다라는 것은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고 있구나.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도 돈 벌 가능성이 높겠구나.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인 경우가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배당 및 주주 정책들을 확인하고, 그 밖에 뭐 리스크적인 요인은 뭐 영업 환경 요인이나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가 가능성이 있는지, 뭐 악재성 지배 구조 관련된 거나 수급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 모든 것들이 투자 설명서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. 투자 설명서는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시스템 다트에 가면 공모하기 전에 올라가는 건데요. 이 모든 거를 다 공모주 청약할 때 체크를 하라고요. 다 체크하기 어렵죠.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어려운데요.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들을 때 뭐 언론사에서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뭐 하는 회사예요. 근데 설명이 좀 불충분하거든요. 그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지금 대표님 말씀해 준 거를 공부하면서 다 보기는 어려워요. 네. 그래도 뭐 하는 회사고 업황이 어떤 건지는 사업 보고서를 보는 것처럼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거니까 좋은 꿀팁을 주셨고요. 두 번째가 공모할 기업을 찾는 건데, 공모할 기업도 대부분 이제 뭐 언론사 기사에서 떴을 때 언제 어디가 며칠 공모한대 이렇게 약간 좀 소극적으로만 알게 되는데요. 공모할 기업을 찾거나 스케줄을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세요. 네,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정보 바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네. 보니까 그런 유용한 정보들이, 공모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네. 많이 우리가 이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. 그는 네. 이제 내용이 길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보기 어렵고 단어 용어 자체도 또 어려운 네.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보시면 되고. 예, 그리고 38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이 됐고요. 이 사이트죠. 예, 네. 사이트를 보시면은 네. 뭐 수혜 측 결과나 네. 그다음에 IPO나 공모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. 38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. 예, 네. 그다음에 거래소 공시 시스템이라고 상장 공시 시스템입니다. 저는 이거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 기업 공시 채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카인드고요. 네. 이 IPO 관련된 상장 관련 통계 자료를 여기서 많이 이제 데이터를 그렇군요.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모가가 어디에 형성이 됐는지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만 보면 너무 지루하잖아요. 네. 그래서 한국 IR 협의회에 들어가면은 이제 공모단에서 의무적으로 이 기업이 이 IR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대규모 이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이제 IR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, 지금은 코로나이다 보니까 비대면상으로 녹화 영상들을 이제 올려놓거나 이 실시간 라이브로 IR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과거에는 이제 63빌딩이나 이런 데서 호텔 빌려가지고요. IR 행사를 했었어요. 네, 공모 때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국이 코로나 시국인 만큼 해서 비대면을 현재 진행을 하고 보통 한 200명에서 500명 정도 참석을 했었어요, 과거에는. 그래서 한국 IR 협의회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회사에 대한 사업 모델이라든지 앞으로 대한 비전, 핵심 역량들을 좀 체크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IPO에 대한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 IPO 네. 스탁이라고 하는데요. IPO 관련해서 기업 분석 칼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상장 일정, 수요 예측, 시세 정보, 그리고 KOTC라고 장외시장 관련된 네. 분석 등 내용들이 있습니다. 공모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, 어떤 기업들이 공모를 하게 되는지 접근할 수 있는 깨알 같은 접근 경로를
대표님 말씀해 주셨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공모 기업들 일정들 좀 체크해 주세요. 미리 좀 알고 있게요. 네, 일단 제가 하반기 때 좀 관심 있는 기업은 2차 전지 쪽입니다. 2차 전지가 지금 아무래도 핫하니까. 예, 최근에 네. 상장한 회사 페베토리, 중에 성일하이텍, 세비캠, 네. 예, 그렇게 돼 폐배터리 쪽 네. 관련해서 기업들이 좋은데요. 예. 이 회사는 약간 반도체 쪽으로 봤었을 때 약간 팹리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. 어떤 회사가? 바로 이 반도체 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이 레시피라고 하는 제조 공정에 대한 설계를 구축하는 회사입니다. 제조 공정에 대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. 이게 무슨 회사냐고요? 이 안에 일본 안에 주는 거예요? 회사명이요. 회사명은요. 탑 머티리얼입니다. 탑 머티리얼. 예, 8월 4일 날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. 직전 연도 매출액이 319억이었고 영업이익이 48억입니다. 그래서 전년 대비 봤을 때 21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5배가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10배 증가를 했습니다. 네.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제가 반도체에서 펜리스를 비유를 했잖아요. 네. 결국은 이 회사는 배터리 사업 영위 기업에게 장비를 공급하는데 이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계를 이 용역 구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배터리에서 이 레시피라고 좀 분류될 수 있는 이 제조 기술에 대해서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제조 공정이라는 것은 개발 라인부터 이 파일럿 규모, 장비가 파일럿 규모 설치 때까지 그 공정 자체를 이 회사가 다 담당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설계 구축을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국내에서에 대한 소부장 기업은 유일한 회사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. 결국 지금 현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 자동차에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 탑재에 대한 수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에 대한 탑재 수혜 종목으로 알려 있기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 종목 상장 기업들의 종목의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청약 경쟁률이 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탑 머티리얼 네. 이제 곧 공모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하반기 또 주목할 공모주 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. 지금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회사 중에는 네. 아직 특별히 네, 그렇게 네. 없긴 해요.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 다 또 일정이 이게 예를 들면 뭐 임박해서 나오는 거지. 예를 들면 내년 뭐 2월, 3월, 12월에 상장될 거 일정이 잘 안 잡히잖아요. 네네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오아시스라는 회사를 또 관심 있게 보는데 네네. 오아시스는 이제 커머스 플랫폼 쪽 관련해서 신선식품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. 네네. 근데 플랫폼 기업 중에 이 오아시스 상장하는구나. 옛날에 마켓컬리 뜨면서 오아시스 상장하고 오아시스 지분 가지고 있는 상장사가 뭐가 있었는데 좀 기억이 안 난다. 그죠? 네. 네네. 근데 이제 오아시스의 좀 차별성은 뭐냐면은 네.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적자가 나는데도 오아시스는 이익이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거든요. 그러니까 원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네. 이 회사가. 그래서 아마 이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생존이라고 보거든요. 네. 생존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야 되죠. 그리고 최근에 그 수산물 업체 비상장 기업 중에 권고사직, 전체 직원 권고사직이 나왔던 기업이 있어요. 비상장인데. 예. 그럼 제가 정확히 지금 세 글자인데요. 네. 그 기업이 권고사직이 그만큼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에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생존할 수 있는 이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될 것이다라고 지오소프트네. 지오소프트 오아시스의 그 대주주는 지오소프트고요. 네네. 상장 얘기 나올 때마다 옛날에 움직였어요. 최근에는 얘기 거의 잘 안 했네. 네. 그래서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네. 플랫폼 커머스 기업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. 만약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하면 보통 한 6개월 걸리거든요. 상장까지. 네. 지금 상장 제가 지금 체크를 못 해봤는데 오아시스가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지금 청구서를 제출 안 했다 하면은 올해 상장은 안 되죠. 6개월 걸리니까. 네. 그래서 내년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것도 꿀팁이네요. 그 신청서 무슨 뭐라고요? 예비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. 그거를 내고 나서 최소한 4, 5개월 5, 6개월. 5, 6개월 걸린다. 네.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
이게 일정들이 임박하니까요. 나중에 또 다른 코너로 해서 유망하게 그때그때 IPO 할 때 유망한 기업들은 이후에 좀 와서 네. 또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. 예. 마켓 컬리는 신청했어요, 그러면? 마켓 컬리는 예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김세라 대표 지분율이 너무 낮아서 네. 이게 지분율 그래서 원래 건이 좀 그래서 원래 20% 미만이면은 거래소에서 다른 우호주주를 같이 해서 락업을 걸어라. 7%가밖에 안 되던데. 예, 굉장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네. 예심 청구서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락업이 걸렸다는 거죠. 예. 결국은 이 대표 지분이 워낙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위험적인 부분들이 있고요. 대신 이제 아마 공모가가 높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네. 회사에서 원하는 공모 가격이 있는데 그 전에 공모 밴드가를 공모 밴드가를 잡잖아요. 근데 그 밴드가 대비했을 때 하단 이하가 나올 경우에 있을 때 과연 회사가 그래도 상장을 할까? 이제 그 부분에서 회사는 회사에서는 조금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까, 의사 결정을 할지가 조금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조금 봐야겠네요. 네, 근데 이제 요새는 상장을 다시 또 틀어야 한다는 게 또 굉장히 매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오랜 시간이 걸리고. 그래서 좀 낮더라도 좀 가자.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. 일단은 상장을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요. 공모 이후에 증자할 수 있어서 네. 주가가 올라가면은 갑자기 유상증자 또 때리거든요. 네. 근데 기존주주들 그러면 큰 피해를 봤죠.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카는 좀 무리하게 상장을 한 거고, 네. 이제 앞으로 이제 마켓 컬리는 언제 상장하나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 여쭤봤고요. 특례 상장하고 아까 얘기한 스펙 상장 좀 얘기해 주세요. 그거는 이제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좀 이해하고 활용하는데요? 네, 일단 스펙 상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. 네. 같이 좀 보시죠. 네, 스펙 상장이라는 게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인수목적 회사, 흔히 말하는 특수목적법인인데요.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죠. 그래서 이 회사가 합병을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도권의 이제 자본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흔히 말하는 우회상장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, 스펙을 최근에 앞서 제가 그 IPO 시장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네. 금융업종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스펙 때문이라고 스펙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. 결국은 이게 상장을 하는 이유는 공모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스펙을 대안으로 이제 이용하는 거고요. 활용하는 네. 거고요. 그리고 업종이 좀 약간 생소할 때, 우리가 이 업종 잘 모르는 업종이고 약간 그랬을 때, 그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업종일 때 있잖아요. 그런 경우나 우리가 자금 조달 규모가 크지 않아요. 우리만 자금 조달이 큰 경우가 보통 바이오 기업들, 임상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, 이 제조 중에서 제조 설비 투자가 많은 회사들은 자금 규모가 큽니다. 그렇게 되면서 공모 규모가 크게 되잖아요. 그런 스펙 상장이랑 어울리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공모 규모가 조금 작았었을 때는 이 스펙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합니다. 이 스펙은 수요 예측이랑 IR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공모가가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고 그거랑 상관이 없거든요. 그래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경이 부담이 없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, 이게 과거에는 스펙은 그 존속법인이 되고 그 합병 대상 기업들은 소멸법인이 됩니다. 그 스펙이 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자가 다 변경을 해야 돼요. 사업자 번호를 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뀌었죠. 지금은 반대로 그 스펙이 소멸되고 합병 대상 기업이 이제 존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. 맞네. 예. 그래야 법인의 성격도 살아있는 거지. 예.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그 스펙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요, 그 합병 대상 기업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.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. 뭐 스펙 한 주랑 합병 비율을 이제 분배를 서로 나눠가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 비율에 대한 심사를 금감원에서 조금 하고요. 다만 단점은 뭐냐면은 일반 상장에 비해서는 기간이 조금 더 길게 소요가 됩니다.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있고, 합병을 승인을 한다고 해도 주총에서 가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이 이거는 합병 나는 반대해 이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비율이 있어요. 근데 50% 이상인가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승인이 되게 되면은
이제 반대한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반대한 주주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지분을 다시 사줘야 되거든요, 주식을. 그때 그 비용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죠. 결국은 이 주주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. 이 주총을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스펙으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스펙으로 상장할 때는 이제 스펙이 그 기업을 인수해서 상장시키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공모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스펙으로 상장을 해서는 보유할 수 있죠. 2,000원에 보통 스펙이 상장하니까 코스닥에 보면은 그러니까 스펙일 때 근데 그 회사가 뭘 살지 어떻게 아냐고. 모르죠. 근데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회사가 이 회사의 스펙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. 우리 회사는 어떤 업종들에 관심이 있다.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. 라고 하고 3년 만약에 해서 합병을 못하게 되면은 뭐 다시 원금을 주죠. 그게 2,000원 정도에 샀었을 때.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했었을 때 스펙은 그 주가 변동률이 거의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산발적으로 한 번씩 좀 올라갔다. 급등하는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. 옛날 삼성 스펙 최근에 뭐 5, 6호가 막 급등하고 막 난리 친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최근에 공모주가 IPO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스펙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생기면서 스펙이 또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도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. 스펙 상장. 되게 궁금하잖아요. 뭐 스펙이 이제 인수 목적 회사인데요. 스펙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 특례 상장이나 뭐 기업들 얘기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굳이 뭐 아셔야 될 건 아니죠. 그냥 간단하게 특례 상장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는지만 얘기를 할게요. 일반 상장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특례 상장이 있습니다. 이게 특례라는 것은 회사가 일반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요건을 적용해줄게 거래소에서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. 기술 평가를 해가지고 특례를 하는 경우. 근데 대부분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이 있습니다. 사업 모델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랬을 때 또 상장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캐리소프트, 플리토가 그 사업 모델 성장으로 했을 때 상장을 캐리소프트. 그러니까. 그렇게 했고요. 그다음에 또 성장성 특례 상장이 있습니다. 이 상장 주선인, 흔히 말하는 증권사죠. 상장 주선인이 이 기술에 대한 사업 모델이나 성장성을 평가한 후 성장성 보고서를 작성합니다. 그래서 상장한 케이스인데요. 대표적인 게 셀리버리, 그다음에 라닉스, 올리페스, 이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성 특례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는 이익 미실현 상장이 있습니다. 이익 미실현 상장은 이익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장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. 성장률, 매출액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나오지 않은 회사들입니다. 대표적인 게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상장한 회사 중에는 카페24가 대표적으로 이익 미실현 테슬라 상장을 했고요. 이 성장성 특례는 풋백 옵션이랑 이익 미실현도 풋백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. 이 풋백 옵션이라는 것은 공모가의 90% 이하로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다시 사준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공모가를 높게 안 가려고 해요. 공모가가 높게 가면은 오히려 나중에 혹시나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었을 때 다시 사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 특례나 이익 미실현은 좀 공모가가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오늘 공모주 투자 시에 필요한 절대 수익 투자 전략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. 대표님 고맙습니다.